보통 여성의 경우에 폐경이 오면서 이제 골밀도가 떨어지고 골다공증이 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통 뭘 드실까요? 그렇죠. 칼슘제를 섭취하게 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처방약을 받아서 복용을 하게 되는데요. 깻잎에는 이 칼슘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채소 중에 칼슘의 왕이라는 시금치보다도 무려 7배 정도나 많은 양이 들어 있고요. 우유보다도 2배나 더 많은 칼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슘은 몸의 흡수율이 좀 낮은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칼슘 영양제를 복용을 해도 효과가 약한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깻잎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 중에 그런데 비타민 K가 있는데요. 이 비타민 K는 칼슘의 대사에 관여하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오스테오칼신의 역할이 혈관 속에 있는 칼슘이 뼈로 이동하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 골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깻잎은 이렇게 드셔야 치매가 예방이 되고 뼈가 튼튼해집니다. 식탁 위에 명약이라는 깻잎, 우리가 고기 쌈 싸 먹을 때도 먹고 깻잎 찜으로도 먹고 그리고 깻잎 장아찌로도 먹고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들 드시고 계시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먹는 깻잎인데 외국에서는 아무도 먹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깻잎은 우리나라에서만 먹는 채소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깻잎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저희 어머니가 7순이 넘으셨는데 평생 그렇게 깻잎을 많이 드셨지만 깻잎이 얼마나 좋은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깻잎의 8가지 효능과 세척, 그리고 보관법, 그리고 먹는 방법까지 깻잎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도 떨어지고 깜빡깜빡할 때가 많아서 혹시 치매 증상이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제 이런 걱정을 줄여드리겠습니다. 바로 깻잎의 첫 번째 효과가 치매 예방이기 때문입니다. 깻잎에는 치매 예방 효과뿐만이 아니라 항산화 작용, 항염증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로즈마린산 성분이 아주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로즈마린산은 다양한 식물에서 발견되는 생화학적인 화합물인데 1958년 이탈리아 과학자가 허브 식물인 로즈마리에서 처음으로 발견을 해서 로즈마린산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로즈마린산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깻잎에는 1g당 76mg의 로즈마린산이 들어있어서 로즈마리보다 약 7배나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이 로즈마린산은 뇌 속에 아세틸콜린이라는 성분이 분해되는 걸 막아주는데요. 이 아세틸콜린의 역할이 바로 뇌 속에서 뇌신경세포 간의 정보를 전달해주며 그래서 우리의 기억력, 인지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치매 환자는 이 아세틸콜린이 쉽게 분해되면서 치매 증상이 약화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깻잎 속의 로즈마린산이 이렇게 중요한 아세틸콜린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또한 깻잎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등이 풍부해서 뇌세포의 손상을 막아주고 뇌 노화를 예방해 줍니다. 그리고 깻잎에는 철분이 풍부한데요. 그래서 빈혈 예방에도 효과가 좋고 이는 뇌 산소 공급을 더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뇌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우리가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이 깻잎 섭취와 함께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습관,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등이 함께 이루어지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깻잎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보통 여성의 경우에 폐경이 오면서 이제 골밀도가 떨어지고 골다공증이 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통 뭘 드실까요? 그렇죠. 칼슘제를 섭취하게 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처방약을 받아서 복용을 하게 되는데요. 깻잎에는 이 칼슘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채소 중에 칼슘의 왕이라는 시금치보다도 무려 7배 정도나 많은 양이 들어 있고요. 우유보다도 2배나 더 많은 칼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슘은 몸의 흡수율이 좀 낮은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칼슘 영양제를 복용을 해도 효과가 약한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깻잎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 중에 그런데 비타민 K가 있는데요. 이 비타민 K는 칼슘의 대사에 관여하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오스테오칼신의 역할이 혈관 속에 있는 칼슘이 뼈로 이동하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 골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깻잎은 다방면으로 골다공증 예방에도 큰 도움을 주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효과죠. 자, 그리고 깻잎의 세 번째 효능은 바로 항암작용입니다. 깻잎은 강력한 항암작용의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깻잎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성분들 때문인데요. 특히 루테올린, 퀘세틴 같은 성분들은 암세포가 증식 및 전이되는 것을 억제하고 암세포가 자연스럽게 죽도록 하는 자멸 기전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항산화, 항염증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암세포가 발현되는 것을 초기부터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임상 연구에서 특히 이 파이토케미컬들이 위암이랑 유방암에서 직접적으로 암세포의 성장과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골류감에 있어서도 큰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고요. 자, 이렇게 항암작용이 있는 깻잎 꼭 기억하시고 암 예방에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깻잎의 효능은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깻잎에는 루테인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요즘에 많이 쓰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아는 성분일 텐데요. 루테인은 눈의 망막에 축적이 되는 항산화제로서 자외선에 의해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눈의 노화를 예방하고 시력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한 루테인은 눈의 황반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같은 안구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아주 필수적입니다. 또 깻잎에는 이 루테인 말고도 베타카로틴도 풍부한데요.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전구체로 눈의 점막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해주며 항산화 작용과 함께 눈의 피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깻잎이 눈의 노화 방지와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을 준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깻잎의 효능은 바로 소화기능 촉진입니다. 깻잎 100g에는 식이섬유가 약 4g 정도가 들어있는데요. 이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촉진해주고 변비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소화 기능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깻잎의 이런 효과는 음식물을 빨리빨리 움직이게 해서 음식물이 장에서 오래 머물지 않게 해주는데요. 음식물이 장에 오래 머물게 되면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담적병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담적, 독소가 생기면서 전반적인 소화장애, 그다음에 팽만감, 복통 등이 유발이 되고 위장관의 순환을 저해하게 되는데요. 깻잎의 식이섬유들이 이 담적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깻잎의 효능은 강력한 항균 기능입니다. 여러분, 깻잎에는 그 특유의 향이 있죠. 이 특유의 향을 내는 것이 페릴알데하이드, 페릴케톤 등의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들이 바로 세균과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항균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깻잎에 많이 함유된 로즈마리산도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 다양한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깻잎의 효능은 면역력 강화와 조절입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깻잎에 풍부하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여줄 수가 있고요. 또한 깻잎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도 풍부한데요. 이 비타민들은 백혈구의 활성화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루테올린과 이 퀘세틴 성분은 염증 매개체의 분비와 몸에서 히스타민이 방출되는 것을 억제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면역계가 과활성화되면서 나타나는 콧물, 재채기, 그리고 피부의 가려움 등의 이런 알러지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효능이 많은 깻잎인데요. 깻잎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깻잎에는 다른 좋은 성분들과 함께 칼륨 또한 함유량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이 깻잎을 많이 드시면 신장에 무리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과잉 섭취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타민 K가 풍부하다고 했죠. 바로 이 비타민 K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약으로 혈전 영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이 깻잎을 많이 드시게 되면 약의 효과가 약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가볍게 드시는 정도는 크게 무리가 없고 상관이 없지만 과량 드시는 거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깻잎은 또 하나의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잔류 농약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잔류 농약 수치가 깻잎, 상추, 부추 순으로 깻잎이 가장 많게 나왔습니다. 자, 그 이유가 있는데요. 깻잎 뒷면에 보시면 어떻죠? 까칠까칠한 잔털 같은 것들이 많이 있죠. 이 잔털 때문에 농약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물질, 벌레 알 이런 것들이 잘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깻잎은 세척이 아주 중요한데요. 자, 세척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깻잎은 흐르는 물에만 그냥 씻으면 절대 안 되고요. 깻잎의 상한 부분이나 검게 변한 꼭지 부분은 반드시 잘라주시고 물에 푹 담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식초를 조금 넣고요. 한 5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그 후에 깻잎을 한 장씩 떼어내서 흐르는 물에다가 앞뒷면을 잘 씻어주시면 됩니다. 세척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죠? 깻잎은 또한 금방 검게 변하게 돼서 보관하기가 약간 어려운 채소 중에 하나인데요. 그 보관법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깻잎은 낮은 온도에 약하고 보관할 때 수분이 없으면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깨끗이 씻은 깻잎의 물기를 너무 탈탈 털지 마시고요. 혹시 탈탈 터셨으면 지퍼백 안에다가 물을 약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깻잎의 꼭지를 아래로 향하게끔 밑으로 넣어주시고요. 그러면 아래쪽에 고인물에 이 깻잎의 꼭지가 살짝 잠기기 때문에 물을 흡수하게 돼서 금방 시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문짝에 세워서 보관을 해주시면 되는데 냉장고의 안쪽은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안쪽보다는 바깥쪽 문에 보관하시는 것이 깻잎을 조금 더 오래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깻잎은 먹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깻잎을 생으로 먹을 때도 좋지만 찜으로 먹을 때 영양소 흡수를 더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면서도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깻잎찜 만드는 방법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잘 씻은 이제 깻잎을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양념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양념장에는 고춧가루 1스푼, 또 간장 1스푼, 그리고 물을 한 5스푼 정도를 넣어 주시는데요. 여기에 다시마 육수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설탕 1스푼, 매실청 1스푼, 그리고 들기름을 2스푼 정도 넣어 주시고요. 양파 반 개 정도를 잘 다진 다음에 양념장에 넣어 주시고 잘 섞어 주세요. 들기름을 사용하게 되면 향도 좋을 뿐 아니라 들기름에는 항염증에 효과가 좋은 감마리놀른선이 풍부하기 때문에 아토피나 피부 건조증이 있으신 분들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깻잎과 들기름을 같이 조리하면 깻잎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을 올려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릴 이 깻잎찜은 불을 사용하지 않고 전자레인지를 이용할 건데요. 전자레인지 용기에다가 깻잎을 넣고 양념장을 잘 묻혀주시면 됩니다. 또 깻잎을 넣고 양념장을 묻혀주시고 이렇게 겹겹이 깻잎을 잘 넣어주신 다음에 랩으로 덮어주시고 숨 구멍을 몇 개 퐁퐁 뚫어주세요.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놓고 한 2분 정도 돌려주시면 끝입니다. 어때요? 정말 간단하죠? 자, 두 번째 깻잎을 먹는 방법은 바로 깻잎 두부 계란전입니다. 아마 드셔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먼저 잘 씻은 깻잎을 채를 썰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두부를 반모 정도 면포에 걸러서 물기를 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란을 2개 정도 넣어서 소금을 해주셔서 간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체를 잘 섞은 다음에 반죽을 해서 이제 팬에다가 잘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같이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깻잎을 계란과 함께 먹으면 치매 예방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깻잎에 로즈마린산이 아세틸콜린이 분해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했었죠, 앞에서. 계란 노른자 속에 풍부한 콜린이 바로 이 아세틸콜린의 양을 증가시켜서 인지 능력 저하나 기억력 개선을 도와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두부에는 비타민 D의 함량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두부 100g에는 우리가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비타민 D의 양의 약 40배나 많은 비타민 D가 들어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깻잎의 풍부한 칼슘이 이 두부의 비타민 D와 만나서 흡수율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깻잎을 계란, 두부와 함께 복용하시면 치매 예방과 골다공증 예방에 아주 좋은 음식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고 영양이 풍부한 깻잎 두부 계란전 꼭 한번 해 드셔보세요. 여러분 혹시 머리를 감다가 갑자기 늘어난 흰머리에 깜짝 놀라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염색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왜 또 새치가 이렇게 많지 하고 거울을 한참 들여다보셨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누구나 나이가 들면 머리가 하얘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최근 연구에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새치가 빨리 생길 수 있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혈관 속 기름때와 머리카락의 색소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의외지만 둘 사이에는 산화 스트레스라는 다리 하나가 놓여 있어요.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혈관 안에서 과산화지질이 늘어나고 이 산화물질이 모낭 속 멜라닌 세포까지 공격해서 흰머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혈관 기름이 머리카락색도 지운다는 뜻이죠. 오늘 영상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하죠. 고지혈증이 왜 무서운지, 혈관뿐 아니라 피부와 머리카락까지 어떻게 망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간단한 생활 습관만으로도 돌이킬 수 있는지 60대 이상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먼저 용어부터 정리할게요. 병원에서 피검사를 하면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 HDL 보셨을 거예요. 넷 중에 특히 중요한 게 보이는 값이 LDL이에요. 일명 나쁜 콜레스테롤이죠. LDL 입자가 혈관벽 틈새로 스며들어서 산화되면 거기서부터 이 지방 플라크가 생겨요. 플라크는 마치 수도관 안쪽에 끼는 녹처럼 혈관을 점점 좁히고 딱딱하게 굳히고 결국엔 깨져서 혈전을 만들죠. 그 결과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사고가 터지죠. 하지만 문제는 모든 과정이 조용히 아프지도 가렵지도 않게 진행된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고지혈증은 소리 없는 시한폭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적이어야 한다. 꼭 그렇진 않죠. 우리 몸은 콜레스테롤을 재료로 삼아 세포막을 만들고 성호르몬, 부신호르몬을 합성하고 햇빛을 받아 비타민 D를 만드는 등 중요한 작업을 해요. 문제는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이 쌓일 때죠. 원래 간에서 알아서 조절하지만 설탕이나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과음, 흡연, 스트레스, 비만 등등 겹치면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무너지죠. 이때 여분의 콜레스테롤이 혈관뿐 아니라 모낭에도 악 영향을 주죠. 그럼 왜 흰머리가 늘까요? 모발색을 만드는 멜라닌 세포는 활성산소에 특히 약한데 고지혈증 상태에서는 혈액 속에 과산화질과 염증 전달 물질이 많아져요. 이것이 두피혈관을 타고 올라와서 모낭을 산화스트레스에 노출시키고 멜라닌 세포를 일찍 죽이거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죠. 결국 멜라닌 색소가 줄어들면서 모발색이 빠르게 빠지고 검은색 머리가 회색, 흰색으로 바뀌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 인도 연구에서 LDL 160 이상인 군은 100 미만인 군보다 조기 백발 비율이 2배나 높았다고 해요. 요즘 들어 새치가 부쩍 늘었다면 미용실 예약보다는 먼저 혈액 검사를 받아보시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제 어떻게 낮출까가 중요하죠. 약을 쓸지 생활 습관만으로 해결할지는 수치와 동반 질환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 콜레스테롤 관리에서 70%는 생활 습관이 좌우되죠. 가장 먼저 식탁을 바꿔야겠죠. 튀김, 패스트푸드, 라면, 국물, 크림 가득한 빵은 일단 횟수를 줄이시고, 트랜스지방과 정제 탄수화물이 콜레스테롤 공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잖아요. 대신 올리브유 한 스푼을 생채소에 뿌려 먹고 생강을 따뜻한 차로 끓여 하루 한 잔 드셔보세요. 올리브유의 올레산은 LDL을 낮추고 HDL을 올리고 생강의 진저롤은 혈관 염증을 줄여주죠. 목포 근처에 사시는 구독자분이 국 끓일 때 미역 대신 썰어넣는 이 다시마 덕분에 LDL이 20 정도 내려갔다고 자랑하셨는데, 다시마 속 알긴산은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40% 가까이 잡아주는 강력한 수용성 식이섬유예요. 운동은 어떤 게 좋을까요? 무릎이 시큰한데 뛰라고 하면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걷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일주일에 5일 하루에 30분 정도만 빠르게 걸어도 HDL이 5에서 10 정도는 올라가고, HDL은 LDL을 간으로 끌고 가 재활용하는 청소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많이 올라갈수록 좋죠. 만약 허리가 괜찮으시면은 아령 1, 2kg짜리를 들고 팔굽혀펴기 대신 벽밀기 운동부터 해보세요. 근육량이 늘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가서 지방 사용량이 함께 늘어 LDL 줄어들죠. 흡연은 백해무익하지만 50년 피웠는데 이제 와서 끊어도 의미가 있냐, 이 말도 듣죠. 정답은 끊는 순간부터 의미가 생긴다예요. 담배를 끊은 지 24시간이 지나면 혈액 속 니코틴 대사산물이 사라지고 3개월이면 폐 기능이 10% 이상 회복되고, 그리고 1년이 지나면 담배로 인한 LDL 산화 속도가 비흡연자 수준으로 떨어진다고도 하죠. 금연은 세치 증가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보고도 있으니 머리카락 때문이라도 멈춰볼만 하죠. 그럼 음주는 어떻게 할까요? 적당한 술 한 잔은 혈액순환에 좋다는 옛말 고지혈증 앞에서는 사실이 아니죠. 알코올은 간에서 중성지방 합성을 폭주시키고 다음날까지 LDL을 끌어올려요. 60대 이상이라면 일주일에 2회 이내에 한 번에 맥주 작은 캔 하나, 소주 한 잔이면 적당해요. 이 이상이면 간이 지방 합성 공장으로 돌변한다고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스트레스, 코르티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으면 간이 당과 지방을 빨리 만들어 혈액으로 보내, 이런 신호를 계속 받게 돼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인슐린 저항성도 생겨서 당뇨 위험까지 커지게 되죠. 매일 10분이라도 복식호흡 해보세요. 코끝으로 숨을 들이마셨다가 입술을 오므려 천천히 내쉬는 방법인데 1분에 6회 이하로 호흡수가 떨어지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서 코르티솔이 내려가요. 한림대학교 연구팀은 60대 참가자에게
8주간 복식 호흡을 시킨 결과 LDL이 평균 15 정도 떨어지고 HDL은 3 정도 올랐다고 해요. 무료인데 효과는 약 못지 않으니 꼭 한번 해보세요. 혹시 약을 이미 복용 중이세요? 스타틴 계열, 에제티미브, 피타바스타틴 등등 여러 계열이 있잖아요. 약을 드셔도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약 용량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올리브유, 다시마, 걷기, 금연, 절주, 복식 호흡을 꾸준히 지키면 6개월 내 의사가 용량을 줄이거나 약 하나를 빼자고 할 가능성도 커지죠. 약값 부작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뜻이죠. 또 스타틴 계열을 드시면은 근육통이 생긴다고 중단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피타바스타틴이나 로스바스타틴 저용량으로 바꾸면 해결이 되죠. 마지막으로 세치와 탈모까지 걱정이라면 모낭에 직접 도움 주는 방법을 하나 덧붙일게요. 두피에 스칼프 브러싱을 해줘보세요. 샤워 전에 빗살 간격이 넓은 브러쉬로 정수리 부분부터 목덜미 방향으로 3분 정도 두드리듯이 빗어주는 거예요. 혈류가 좋아져 모낭에 산소 공급이 늘어나고 과사화질로 지친 멜라닌 세포의 회복을 도와요. 일본 오사카 시립대 연구 결과 고지혈증 환자에게 스칼프 브러싱을 12주 시행하자 세치 증가 속도가 30% 정도 늦춰졌다고 해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시원하게까지 하니 오늘 바로 한번 해보세요.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은 혈액 속 기름때 즉 LDL 중성지방이 많으면 혈관만 막히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까지 희게 만든다는 거죠. 하지만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수치는 내려가고 세치 속도도 늦출 수가 있어요. 올리브유, 생강, 다시마를 가까이 하고 튀김, 치레슨 지방, 단맛 가득한 빵을 멀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걷기와 근력 운동은 HDL을 올려 주머니 청소부를 늘리고 복식호흡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서 간의 지방 생산을 줄이는 것, 그리고 금연 절주는 기본이고 두피 브러싱으로 직접 모낭 혈류까지 살려주면 머리숱, 혈관, 심장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고혈당 상태에 놓인 경우에는 건강이 더 악화되기 쉬워요.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도 증가되고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콜린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돼요. 이러한 혈관 내의 싸움은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고 인슐린 분비 이상으로 당뇨병까지 초래할 수 있고 만성염증은 암이나 치매의 뇌질환 같은 경우로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한다면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계란과 절대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음식은 정제된 탄수화물 덩어리인 빵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으로 즐기는 계란과 빵은 암과 치매 예방에 가장 나쁜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브레인푸드라는 별명까지 있는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한데, 이 콜린은 뇌 기능을 강화해주고 뇌세포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비타민 B 복합체예요. 이는 기억력과 집중력 증진에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여서 기억력 저하, 치매, 알츠하이머 예방 및 치료에 많은 도움을 주는 성분이에요. 이 콜린 성분을 함유시킨 의약 처방전이 있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으로도 나와 있고 또 건강기능식품으로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는 혈관 내의 염증을 줄여줘서 암 예방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콜린과 반대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밀가루예요. 이 밀가루는 75% 이상이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저품질의 탄수화물이 많은 빵을 먹게 되면 혈당 수치가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 이 혈당 스파이크는 갑자기 혈당이 치솟는 경우거든요. 이게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혈관이랑 뇌세포에도 손상을 줘요. 계란과 빵을 같이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마치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현상이냐면 계란 속에 들어있는 콜린은 뇌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막을 형성하려 하는데, 이때 빵에서 나온 탄수화물에 의해 생성된 독소가 이 방어막을 파괴하게 돼요. 계속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특히 백미로 이루어진 쌀밥, 빵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로 된 음식을 자주 섭취해서 고혈당 상태에 놓인 경우에는 건강이 더 악화되기 쉬워요.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도 증가되고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콜린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돼요. 이러한 혈관 내의 싸움은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고 인슐린 분비 이상으로 당뇨병까지 초래할 수 있고, 만성염증은 암이나 치매의 뇌질환 같은 경우로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한다면 계란과 함께 정제된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통밀빵, 곡물빵, 이런 다른 음식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레몬과 같은 강산성 과일도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강산성 과일은 높은 산도가 있어서 계란의 단백질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데, 레몬이나 다른 강산성 과일에 포함된 산이 계란 속의 단백질과 반응하면 단백질이 응고가 돼요. 굳어요.
그래서 소화가 어려워질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위나 소화기관 내에서 단백질 응고를 유발시켜서 소화 과정도 방해하고 우리가 더부룩해지고 소화로 인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특히 단백질의 소화랑 흡수가 저해되면 속이 더부룩한 불편함으로 시작돼서 심한 경우에는 배가 아픈 복통, 그리고 설사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계란을 섭취할 때는 레몬이나 다른 강산성 과일과 함께 드시는 것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두유와 콩국물과 계란을 함께 같이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로 두유와 계란을 드시거나 체중 관리와 다이어트를 위해 섭취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 두유 속에 들어있는 트립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는 계란에 들어있는 알부민과 같이 결합해서 영양소를 파괴하게 돼요. 이 계란은 노화로 인해서 근육 손실과 근육 감소증에 예방이 되는 우수한 단백질을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계란 자체에는 비타민도 풍부하고 미네랄도 풍부해요. 근데 이 두유랑 함께 섭취할 경우는 이 영양 성분들의 이점을 충분히 얻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혹시 계란과 녹차나 홍차 같은 경우도 함께 드신 적이 있어요? 이러한 차들도 피해야 돼요. 그 이유는 찻잎 속에 있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계란의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탄닌 단백질을 형성하게 돼요. 이는 우리 위랑 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이 탄닌 단백질은 우리 몸의 장의 연동운동, 올라가고 내려가고 장이 주물떡거리고 우리가 변을 잘 보아야 되는데, 이런 장의 연동운동까지도 늦추게 되고, 또 장내 환경도 악화시켜서 변비를 유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발암물질의 체내 흡수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탄닌과 계란의 조합이 건강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란과 감을 함께 드시는 것도 안 좋습니다. 계란을 먹은 뒤에 감을 드시면 가벼운 두통과 설사, 그리고 구토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급성 위장병이 나타날 수 있고 또 폐결석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이유도 감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단백질 소화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탄닌은 위와 소화기관 안에서 단백질과 결합해서 덩어리를 형성하고 단백질의 분해 요소일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계란과 함께 섭취할 때는 탄닌이 들어있는 음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계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중으로는 햄과 같은 가공육이 있습니다. 계란과 가공육의 조합은 정말 최악인데요. 계란은 고단백질인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B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지만, 가공육과 같은 햄은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높은 경향이 많아요. 이런 가공육은 과도한 나트륨의 섭취랑 포화지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계속 섭취하게 되면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축적돼서 동맥경화와 같은 심장병, 뇌졸중, 이런 심혈관 질환 위험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공육에 포함된 첨가물과 방부제는 소화를 방해하고 장내 환경에 안 좋은 영향도 미칠 수가 있고, 계란을 드시는 것을 꺼려 하시는 분들은 계란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려서 우리 몸의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유독 계란이 콜레스테롤을 높여서 성인병을 유발하는 주범인 듯한 이야기는 왜 생길 걸까요, 도대체? 콜레스테롤이 함유된 식품은 계란 말고도 정말 많은데, 그 이유는 계란 한 알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 양이 사람이 하루 섭취해야 할 콜레스테롤 양의 65%나 되기 때문입니다. 콜레스테롤 양만 따지면 계란 하나를 먹었다면 콜레스테롤이 든 다른 음식은 무조건 피하셔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계란은 이렇게 많은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콜린이라는 영양소까지 다량 함유하고 있어요. 이 콜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옮겨서 제거하는 기능도 갖고 있는데,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도 같이 높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계란의 콜레스테롤은 콜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좋은 콜레스테롤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란을 한두 개 더 먹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만약 중증 심혈관 질환에 걸린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하루 두세 개 정도의 계란 섭취는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우리 모두 계란을 먹어도 되겠죠?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50대 이후가 되면 당뇨 환자가 급격히 많아지게 되는데, 당뇨는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당뇨는 당뇨 한 가지만으로도 위험하지만, 당뇨로 인한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치매, 다른 질병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당뇨의 원인 중 하나는 비만이 있는데, 이 비만 관리가 바로
당뇨 관리로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비만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가 아침을 먹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이 경희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먹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이 비만 위험이 1.5배나 높았고 당뇨병 위험은 무려 2.1배나 높았습니다. 이렇듯 아침 식사를 거르면 우리 몸의 대사가 천천히 느려지면서 혈당 조절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런 위험은 젊었을 때 발생하지 않아요. 차곡차곡 쌓여서 특히 중년 이후에 더 크게 나타나는데 나이가 들면서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고 활동량도 감소하고 근육량도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아침 식사뿐만이 아니라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한데요. 아침 식사에 가장 좋은 음식이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인데 특히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이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선 계란에는 고품질의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계란 한 개에 약 6g 정도가 들어있고 이 단백질이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줘서 과식도 예방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이 단백질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혈당 스파이크도 억제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뿐 아니라 계란 노른자에 있는 비타민 D, 비타민 B, 콜린 등 중요한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비타민 D는 인슐린 분비와 감수성을 높이고 면역력도 길러주고 콜린은 간 건강에 도움을 줘서 지방간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이 지방간은 비만과 당뇨의 위험 요인 중 하나인데 이렇게 좋은 계란도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굉장히 좋은 음식들이 있는데 더욱 풍부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고 당뇨와 비만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계란과 토마토는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음식 궁합입니다. 계란과 토마토. 이 둘의 궁합은 영양학적으로만 보더라도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계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백질, 비타민 B군,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한편 토마토는 우리가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죠. 비타민 C, 그리고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만날 때 서로의 영양적 가치가 굉장히 배가 되는 거죠. 토마토 속의 라이코펜은 지방에 용해되기 때문에 계란과 같이 먹을 때 그 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러한 조합은 우리 심혈관 건강을 지키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아주 효과적이고 토마토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계란에 들어있는 철분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빈혈 예방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철분제 드실 때 흔히 비타민 C와 같이 섭취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인데 또 하나를 보면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계란과 토마토를 넣고 살짝 볶아 드시면 아침에 최고의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또 아보카도 식단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흔히 지중해 식단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고 계시죠. 계란과 아보카도도 굉장히 좋은 궁합인데 계란에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있는데 아보카도에 함유된 건강에 좋은 지방산, 특히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를 많이 갖고 있어 이 두 가지 재료가 만나면 서로가 영양적 시너지가 굉장히 폭발합니다. 이 아보카도 속의 건강한 지방은 계란이 단백질 흡수를 더욱 좋게 하고 흡수율을 더욱 높입니다. 또 계란 속에 있는 비타민과 무기질은 아보카도의 지방산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러한 조합은 심혈관 질환 그리고 뇌 건강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도 주고 전반적으로 건강을 굉장히 많이 향상시키는 효과도 같이 갖고 있는데 이 아보카도와 계란을 함께 먹음으로써 식이섬유와 건강한 지방의 결합이 우리 몸의 포만감도 높이고 장내 환경을 굉장히 많이 개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보카도와 계란 샐러드를 아침에 만들어 드시면 어떨까요? 계란을 또한 채소와 함께 드시면 비타민의 흡수율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특히 호박을 섭취하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또 불안감 및 긴장을 완화시켜 주는데 높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이 계란과 호박을 함께 드시면 스트레스는 물론 몸의 피로도 같이 줄여주기 때문에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많은 호박을 섭취하면 또 눈 건강에도 굉장히 유익하다고 합니다. 계란에 함유된 루테인과 지아자틴과 같은
카로티노이드 성분과 함께 작용하여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하고 망막을 보호하고 황반색소 밀도도 유지시키고 녹내장 또 퇴행성 안구 질환의 발병률도 낮춰줄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많이 드시는 눈 영양제 조합을 보면은 루테인, 지아잔틴, 항산화 물질인 아스타잔틴, 또 베타카로틴과 이렇게 다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에 시야가 뿌옇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란과 호박을 곁들인 식사를 하시면 더욱 좋답니다. 계란과 완벽하게 어울리는 다른 식재료 중 하나는 치즈가 있습니다. 치즈는 그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계란과 아주 좋은데, 계란이 완전 식품으로 여겨질 정도로 여러 영양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칼슘 함량은 굉장히 낮아요. 근데 유제품인 치즈는 칼슘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이를 보완해 줄 수가 있죠. 특히 유제품 중에서는 치즈는 계란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치즈는 발효된 우유에서 만들어지면서 그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 작용해 단백질 함량이 감소해서 과다한 단백질의 섭취를 피하면서도 서로 영양적 혜택을 굉장히 많이 보완할 수가 있어요. 이 사과도 계란과 정말 잘 어울리는 식품인데, 다양한 영양소가 계란에 굉장히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는 점에서 사과가 이를 완벽하게 보완해 줄 수가 있어요. 사과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배변을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혈관에 누적된 해로운 콜레스테롤도 없애 동맥경화, 심장질환,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줘요. 특히 단백질 소화에 매우 이롭다는 점에서 계란 섭취 후 소화가 약간 더부룩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라면 이때 사과를 드신다면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켜서 소화를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똑똑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노력해보면 어떠신가요? 건강한 습관이 나를 만든다.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노랗게 변한 바나나는 색깔만 변한 것이 아니라 성분에도 변화가 생기게 돼요. 당뇨에 도움이 되는 저항성 전분은 점점 줄어들고 포도당과 과당 같은 당분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바나나는 속살이 부드럽고 달콤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과일 중 하나죠. 먹기도 편하고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알려지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먹게 되는 과일이 바로 바나나죠. 이 바나나도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궁합이 좋은 음식이 있고, 또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도 있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이 바나나의 효능,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그리고 바나나의 보관 방법까지 바나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나나가 어떤 상태일 때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여러분들? 저는 이쁘게 노란색으로 숙성되었을 때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초록색일 때는 아직 단맛도 조금 덜하고 식감도 약간 서걱서걱하고 약간 맛이 없는 것 같고, 근데 또 갈색의 반점이 생기면 왠지 먹기에도 좀 찝찝하고 시간이 더 지나면 상한 것처럼 무르고 이런 생각도 들어서 먹기에 좀 꺼려지는데, 근데 초록색 바나나, 노란색 바나나, 갈색 바나나 각각의 영양소가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먼저 초록색 바나나는 덜 익은 바나나는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못 먹는 바나나는 아니에요. 단맛이 약간 적은데 그 대신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도 들어있어요. 바로 당뇨 환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초록색 바나나가 당뇨 환자에 도움이 된다고? 이 초록색 바나나는 소장에서 분해가 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서 대장의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이 저항성 전분이란 게 풍부해요. 이 저항성 전분은 이 아밀로스가 많은 탄수화물을 말하는데, 이 아밀로스가 포도당으로 분해가 잘 되지 않아서 이 포도당이 소장에서 흡수가 그럼 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분해가 잘 되지 않고 남아있는 식이섬유가 많은 저항성 전분이 많은 음식들은 결국에는 우리 장에 유산균의 먹이가 되죠. 그래서 우리 장의 장내 세균총을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또 인슐린 감수성도 풍부하게 해주고 면역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 당뇨 환자분들이 바나나가
단맛이 좋은 열대 과일이라서 못 드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이 초록 바나나를 드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초록 바나나는 소화되는 시간이 노란 바나나에 비해서 길기 때문에 이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줘서 다이어트하는 식단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이 저항성 전분은 이런 효능들로 인해서 비만 당뇨를 예방할 뿐 아니라 대장암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이 초록색 바나나를 드시면 오히려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으니 이 점은 주의해 주시길 바래요. 자, 두 번째로 노란 바나나인데 이 초록 바나나가 노란색으로 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에틸렌 가스 때문이에요. 나무에서 똑 떨어진 바나나는 이 꼭지에서 에틸렌 가스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이때 이 초록색을 띠게 만드는 이 클로로필이라는 색소가 에틸렌 가스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점점 노란색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노랗게 변한 바나나는 색깔만 변한 것이 아니라 성분에도 변화가 생기게 돼요. 당뇨에 도움이 되는 저항성 전분은 점점 줄어들고 포도당과 과당 같은 당분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록색 바나나보다 노란색 바나나가 훨씬 더 단맛이 좋아지게 되는 이유죠. 식감도 더 부드러워지게 되고 향도 단향도 더욱 강해지고 소화도 초록색 바나나보다 더 잘 되게 돼요. 또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C와 비타민 E 그리고 식이섬유의 양도 풍부해져요. 노란색 바나나에서 시간이 지나면 갈색의 반점이 또 점점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반점을 슈가 스팟이라고 해요. 이름처럼 바나나의 당분 함량이 점점 높아지면서 당분이 농축돼서 만들어지는 건데 색깔이 변했을 뿐이지 상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슈가 스팟이 점점 많아질수록 바나나의 당분 함량이 높아지는 것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섭취하실 때 주의해 주시는 게 좋겠고, 최근에 바나나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또 진행되고 있는데 이 슈가 스팟이 생겼을 때 바나나의 성분에 대한 실험도 진행됐어요. 일본 데이쿄 대학 연구에 따르면 이 갈색 반점이 생긴 바나나의 면역 효과는 노란색의 바나나보다 최대 8배 높았으며 종양을 괴사시키는 물질로 알려진 우리 NK 면역세포를 또 활성화도 시켜준다고 해요. 이 NK 면역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역할도 하고 이 TNF라는 종양괴사인자를 분비해서 비정상세포의 증식도 억제하고 암세포의 자살도 유도한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드려서 갈색 반점이 생긴 바나나는 면역력도 강하게 만들어주고 암 예방과 치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라고 보이죠. 이 바나나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을 살펴보면 흔히 알고 있는 칼슘, 마그네슘, 다양한 미네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잖아요. 또한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탄수화물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요. 운동 경기를 우리가 TV로 보다 보면 선수들이 중간에 바나나를 먹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운동 중에 바나나를 먹으면 이 풍부한 탄수화물로 인해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해줘서 이 폭발적인 힘을 내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몸 안의 호르몬이나 에너지 균형도 깨지고 건강도 점점 안 좋아지게 되는데 특히 혈관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혈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고혈압이 되겠죠. 이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혈압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바나나에 풍부하게 함유된 칼륨은 세포의 삼투압과 수분의 평형을 유지 기능을 수행해서 몸 안에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줘서 혈압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도 알려져 있죠. 성인의 하루 칼륨의 권장 섭취량이 남성은 약 한 4,700ml 정도 되고 여성은 3,500ml 정도 되는데 실제로 섭취하는 칼륨의 양은 남성은 55%, 여성은 75% 정도만 섭취하는 것으로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어요. 칼륨이 체내에서 부족하게 되면 혈압도 오르고 우리 심장에 무리도 줄 수 있으면서 이 근육의 경련도 일어나게 돼요. 또 힘이 빠지는 무기력증 등의 대표적인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죠. 또 바나나 한 개에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약 15%의 칼륨이 함유되어 있어 우리가 부족한 칼륨을 보충하는데 탁월한 도움도 줄 수 있죠. 또 바나나에는 비타민 B6도 풍부한데 이 비타민 B6는 피리독신이라고 불리우는데 인체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용성 비타민이에요. 이 비타민 B6는 우리 신경 전달 물질을 생산하는데 특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의 합성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세로토닌은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고 우리 몸의 스트레스도 완화시켜주고 또 식욕을 조절해서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주고 수면의 질도 향상시켜 피로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이에요. 이러한 효능으로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이렇게 정신질환도 같이 예방되고 치료하는 데에도 활용되는 성분이 세로토닌이에요. 쉽게 말해서 바나나를 섭취하면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또 비타민 B6는 우리 몸의 호모시스테인 농도도 조절해줘서 이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도 예방하고 단백질을 분해해서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도 도움을 줘서 우리 바나나를 먹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효능이 있는 바나나도 함께 먹이면 오히려 독이 되는 식품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우유예요. 우유? 바나나 우유? 이 그렇게 유명한 바나나 우유도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맞아요. 우유에 풍부한 칼슘은 흡수가 잘 안 돼서 다른 미네랄 성분이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이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죠. 바나나의 칼륨과 함께 우리 몸속의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효능도 극대화시켜주기도 하는데 이 우유에 풍부한 트립토판도 세로토닌의 분비도 도와줘서 바나나와 함께 행복도를 높이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러한 효능도 소화를 잘 시켰을 때 이야기예요. 이 소화력이 좋은 분들한테는 이런 효능을 누릴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바나나와 우유를 함께 드시게 되면 이 불용성인 바나나가 위 속에 오래 남아있게 되고 바나나의 유기산과 당분이 우유의 풍부한 단백질 칼슘과 결합해서 소화가 더 어려워지게 된다고 해요. 바나나가 우유의 결합물이 위와 장에서 과발효가 일어나고 소화기관에 무리가 주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위염이나 식도염 등 다양한 질환이 나타날 수 있고 계속되면 만성질환이 나타날 수도 있고 위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위가 약하신 분들,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주의해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오트밀이에요. 바나나에 함유한 섬유질은 대부분 불용성이기 때문에 이 장내 이물질을 흡착해서 변의 부피를 크게 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 때문에 바나나를 지속적으로 먹으면 좀 과하게 먹으면 변비에 걸리기도 하죠. 이를 방지하려면 수용성 섬유질이 필요한데 오트밀에는 이 수용성 섬유질이 50% 이상이나 함유되어 있어서 바나나와 오트밀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섬유질의 균형이 잘 맞아서 변을 무르게 해서 배변도 원활하게 해주고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또한 이 콜레스테롤의 배출도 도와줘서 혈관 내의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바나나와 함께 독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고구마예요. 고구마는 바나나와 함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함께 섭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고구마와 바나나는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해서 포만감을 길게 유지해줘서 다이어트에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바나나와 고구마 둘 다 칼륨 함량이 높다는 거예요. 칼륨은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 고칼륨 혈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이로 인해서 무력감이나 피로감, 메스꺼움, 구토, 호흡곤란 이런 증상도 올 수가 있으며 심한 경우 저혈압이나 부정맥, 근육마비나 심장마비 이런 심각한 부작용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소량 섭취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과량 섭취 시 신장이 약하신 분들 또 몸에서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고구마와 바나나를 지속적으로 과다하게 함께 드시게 되면
신장도 망가뜨릴 수가 있어서 이런 점을 주의하면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오트밀에 이어서 파인애플이 있어요. 이 바나나와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풍부한데 이 효소는 운동 후에 생기는 근육의 염증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또한 근육의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한 바나나와 파인애플을 함께 드시게 되면 단백질 분해를 극대화해서 소화도 돕고 소화기 질환에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요.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이 세 번째는 바로 카카오예요. 바나나는 이 도파민이라는 신경을 자극하는 물질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카카오에는 이 도파민 생성의 원료가 되는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카카오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이 행복도를 높이는 효능이 극대화가 될 수가 있어요. 카카오에는 폴리페놀과 이 플라보노이드 등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우리 몸의 활성산소도 제거해주고 세포의 노화도 방지해줘요. 바나나에도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가 풍부해서 카카오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항산화 효과도 같이 높일 수가 있는 거죠.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이 네 번째는 바로 견과류예요. 바나나와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이 세로토닌의 분비가 촉진이 돼서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숙면을 취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또한 바나나의 풍부한 마그네슘은 근육의 이완을 돕고 견과류의 트리토판을 세로토닌으로 바꿔주는 성분인 이 비타민 B6가 바나나에 풍부해서 견과류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불면증과 우울증을 예방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이제 그럼 바나나의 보관법을 한번 알아볼 텐데 바나나를 보관하실 때는 바나나의 꼭지 부분을 랩이나 호일로 감싸주신 상태에서 바나나 거리 같은데 걸어두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 바나나 꼭지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를 어느 정도 차단해줘서 숙성되는 것을 방지해서 조금 더 오래 보관할 수 있고, 그리고 열대 과일인 바나나는 냉장고에 보관하게 되면 냉해를 입어 바나나 색이 굉장히 빠르게 검은색으로 변하게 돼요. 바나나를 오래 보관하시려면 껍질을 벗긴 상태에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냉동 보관하셨다가 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